실제로 우리가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라고 인증된 테드 번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미국 연쇄살인마고, 이 사람은 실제로 미국에 있는 법정, 그 사람이 구속돼 있는 중에서도 본인이 변호를 했고 과정에서 자신이 예전에 알았던 사람이 자기를 계속 좋아하고 자기를 살인자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 추종하고 나를 지지했던 사람하고 구속 중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 결혼한 부인은,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정신건강의학과의 양용준 원장입니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라는 모임에서 이제 정책이사를 맡고 있고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의도로 쿠크닥스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과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 그렇게 설명드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저는 배상훈이라고 합니다. 서울경찰청에서 범죄 프로파일러로 일을 했었고요. 그 뒤에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계속 해왔고, 지금은 연세대학교에서 경찰행정학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희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말씀들 많이 하는데요. 저희가 주로 이제 정신과적으로 다루기에는 이게 이제 정식적인 의학 명칭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혹은 사회적인 이슈에서 피해들, 특히 범죄 피해를 많이 받은 경우에 이분들에 대한 설명하는 용어로서 많이 쓰이는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소시오패스는, 그러니까 1930년에 미국의 심리학자가 이제 사회적 규범을 벗어나서 다른 사람한테 위해를 많이 끼치는데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 그러면서 감정적으로 많이 결핍돼 있고 공감 능력도 떨어지고, 요런데 굉장히 이제 다른 사람을 착취적으로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공통적인 특징을 좀 잡고 이들을 설명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본인들은 필요가 없으면 직접 오지 않으시거든요. 혹은 2차적인 목적이 없으면 안 오는데, 요 분들한테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훨씬 더 이 소시오패스를 저보다 많이 보셨을 것 같긴 합니다. 예, 주로 이제 1930년도부터 얘기됐던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여러 이제 범죄적으로 나왔던 많은 잔혹살인범들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대략적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의 구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학적으로는 조금 다른 길을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존재들이 있는데 거기서 크게 갈라지는 거는 사회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회성을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자신의 개인적인 쾌락적 목적을 가지고 이용하는 존재를 소시오패스라고 하자. 그리고 무감하게 아무런 어떤 감정적인 건 없이 접근하는 존재를 사이코패스라고 하자. 이게 정의를 이렇게 했는데, 또 이걸 가지고 또 아마 또 많은 논란이 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구분은 그런데 이걸 또 정확히 다르게 또 다루는 어떤 합의점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해가 있으실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들으시는 분들이. 그래서 정신과 선생님한테는 듣는 것과 저한테 듣는 것이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깊이는 같다. 그러니까 안은 같다. 그러니까 오해는 마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학문적으로 나오는 건 25명 중에 한 분, 요 정도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요 분들이 실제로 저희한테 오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범죄에 연루됐거나 무슨 문제가 생겨서 혹은 이런 일로 인해서 도움이 필요하면 오시긴 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이분들로 인해 입은 피해자분들이 오시고, 특히 혹은 가족이나 범죄 피해자분들이 오셔서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시죠. 제가 이제 서울 서부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여기에서 의학적 자문도 하고 있고 거기서 위원으로 위촉도 됐는데요. 정말 많으십니다. 정말 많고, 이전까지는 그게 어떤 범죄 피해자들이 구제 대상이 별로 되지 못했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꽤나 많은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았고, 이에 대해서 사회적인 이게 필요성, 또 이거에 대해서는 동의가 돼서, 특히 2003년인가 4년에 대구 지하철 사건이 결국 범죄 방화, 피해로 인해서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한 것도 큰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많이 들어보신 것처럼 강남역 의대생 사건, 의대생의 그 범죄 사건이죠. 그리고 이은혜 사건 같이 어떤 범인이 자기가 사이코패스라고 주장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왜냐? 사이코패스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는 내가 이 정도로 문제가 있으니까 감형받아야 돼 라고 주장을 하는 거, 법정에서.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판사들이 이걸 에이 설마 안 해주겠지라고 하지만 다릅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굉장히 그 다양한 요소를 통해서 사이코패스인데도 감형이 된다라고 하는 어떤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상한데? 어느 쪽으로 이상한지를 모르겠어요. 정상의 범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진짜 감형을 받으려고 하는 건지 진짜 그런 건지에 대해서 그럼 실제로 이거를 정확하게 감정을 해보자 라고 하면 또 도망가요.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럼 정확히 사이코패스가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지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봐요. 그런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저 사람은 사페 같은데 뭐가 지표예요? 뭐 어떤 게 이런 걸 물어보면서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걸 얘기를 해주면은 그런 걸 가지고 또 이용해 먹을까봐. 그러니까 이게 이제 2차, 3차로 넘어가는 것이 이걸 이제 같이 얘기해서 하면은 그걸 가지고 또 타인한테 또 공격적으로 이용해 먹는 부분들도 있어서 막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현실에서는 저도 이제 언론을 다루는 기자들이랑 또 방송하는 PD들이랑도 엄청나게 많이 싸웁니다. 정확히 쓰라. 제대로 써라. 근거를 대라. 그런 걸 안 하고 흥미 위주로 가니까 혼동이 되고 공포감은 더 많아. 근데 본질적으로는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잔혹한 연쇄살인 보면 다 사이코패스야. 잔혹한 살인 보면 다 소시오패스야. 라고 하는 굉장히 허상이 만들어져. 제가 보기도 그렇고 저랑 같이 일했던 프로파일러도 그렇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은 데이터로 가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부분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제 원장님은 또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실 수 있지만 제가 두려운 건 그겁니다. 본질과 다르게 공포를 이야기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사실은 진짜 공포스러운데 우리가 모르고 있을 수 있는 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라고 얘기하기 뭐하지만 지인의 자녀가 학폭 피해를 입었는데 이게 이제 가해 아이로 인해서 여러 학생들이 피해를 입었었고 이전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고 반복되었었는데 이런 부분이 잘 해결이 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특히 그분이 이제 사회적 지위나 이런 걸 이용해서 가해 학생은 오히려 피해 학생이 돼버리는 이런 사례들도 있기도 했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힘든 문제들이죠. 또 하나는 이제 성폭력 피해자 얘기를 들었었는데 이제 요분은 집안이 다 무너지게 됐어요. 그렇게 인해서 집안이 무너지게 됐고 실제로 어떤 경우는 친척도 혹은 부모님 중에 누구도 하나 이렇게 오히려 자살을 하게 되고 또 이런 문제까지 일어났는데 이 가해자는 나는 그 여자가 나를 이렇게 해서 유혹해서 나를 한 거야. 내가 뭐 죽였나 그 사람? 나는 책임 없어. 이렇게 아예 전혀 자신의 일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뉘우침이 없는 이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조금 더 봐야 되긴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분들이 소시오패스라고 진단하기는 어려운 게 저 같은 사람은 환자를 만나보고 상담을 해보고 어떻든 척도 검사나 기본적인 다른 뇌파 등 이런 검사들도 다 해보고 오랫동안 봤을 때 저희가 진단을 내릴 수 있는 경우라서요. 그 분들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희는 염두에 두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범죄자든 또 범죄의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든 만약에 정말로 필요하다면 오랫동안 상담이나 제대로 된 치료가 필요하고 그런데 그분들이 진료를 받지 않으실 테니 범죄를 지었다면 법무부 소속의 병원에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분들에 대해 검사를 합니다. 입원 치료를 하기도 하고 입원해서 검사를 위한 목적으로 입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경찰 이런 비슷한 일을 하는데 쟤는 분명히 사이코패스야 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스스로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제되는 거죠. 근데 이게 분명히 이 검사를 하거나 그러면 수치가 높거든요. 그리고 얘는 생각하는 것도 그래. 그런데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야 되는 건 아는 거예요. 학습돼 갖고. 하여튼 굉장히 퀘스천을 주는 애가 있었어요. 같이 일하는 애 중에. 근데 자기는 알고 있는 거지. 그 바운더리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라서. 사이코패스인 줄 아는데? 천재적인 사이코패스 우리가 말하는. 교과서적으로 아주 똑똑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선을 넘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 라는 근본적인 고민을 저랑 그 동료들이 가졌었어요. 근데 걔는 너무 다른 게 재밌는 거야. 범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다른 형태로 이렇게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런 케이스가 맞는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봤을 때는 분명히 이상한데? 근데
그게 이제 학습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학습될 수 있나? 근원적으로는 안 되는데? 굉장히 커스천이 있었던 경우가 좀 있었고 또 한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힘도 있고 근데 학폭을 저질렀는데 전혀 드러나지 않았어요. 드러나지 않아갖고 그 다음에 이 부모가 얘를 외국으로 내보냈어요. 실제 사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커질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바로 내보냈어요. 한참 뒤에 그 소식을 들었죠. 분명히 이제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데 그 부모는 얘가 위험하니까 아예 전혀 모르는 공간으로 빼돌렸더라고. 굉장히 사악한 존재입니다. 그 애가 한 범죄 행위를 보면 범죄 행위, 진짜 범죄 행위. 죽이진 않았지만 그냥 너무나도 잔혹하게 그 가학적인 괴롭힘을 한 거예요. 그런데 빼돌렸어요. 그 진짜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 부모는 알았던 거죠. 사페, 소페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두 사례가 굉장히 저는 많이 마음이 와닿습니다. 글쎄요. 저는 뭐 근처에도 안 가겠지만 만약에 결혼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되게 거리를 두고 살 것 같아요. 남편이랑 부인이랑. 예. 아는 거니까. 위험성을 안다고 하면은 저는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자기 것만 챙기고 그리고 필요한 것만 이렇게 딱딱딱 하고 저게 괴롭히는 행동이다라고 하면 뭐 그래 괴롭히는 행동이겠지라고 방어만 되면은 크게 문제가 될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예측하지 못하는 선에서의 문제가 문제인 거지 예측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 혼인, 결혼이나 이런 거에 다른 방식을 취하겠죠.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매매혼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착취혼이라든가 이런 걸 취하겠죠. 그런 사람들이 교제폭력 살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케이스가 많은 거는 가스라이팅 그런 케이스가 많은 거는 아마도 그걸 이용해서 뭘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안다고 하면은 저는 상상은 안 되지만 서로 이용해 먹는 존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서로 이용해버리는. 그렇죠. 오래 가진 않겠지만. 저희한테는 이제 피해자들이 오시니까 이분들의 배우자가 그런 정도의 성향을 보이는 분이 있으셔서 실제로 소시오패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부합되는 것들을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었죠. 이분이 처음 결혼할 때는 배우자가 스펙도 되게 좋고 외모적으로도 되게 잘생기셨고 또 언변도 좋고 사회적인 위치도 있어서 결혼을 했는데 뭔가 결혼 전에 쎄한 느낌은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이제 그 외부적인 것들로 포장이 되니까 이렇게 사셨는데 결국은 배우자분에게서 느낄 수 있는 감정적인 교류가 아예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시간이 갈수록 음주와 혹은 이런 문제에 있어서 계속 폭력적인 성향들이 계속됐었고 이 여자분한테 바라는 거 딱 하나 부부관계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본인이 강제적으로 또 옛날 조금 연세가 있으셨던 분이라서 요즘은 부부간의 어떤 강간이나 이런 것들이 인정이 되는 시대인데 그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했고 수도 없이 이 남편은 외도를 많이 했었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 분이 이제 당시에 주눅 들어 살 때는 모르고 살면서 계속 피해를 입었었던 거라고 할 수 있겠고 그건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가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라고 인정된 테드 번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미국 연쇄살인마고 이 사람은 실제로 미국에 있는 법정, 그 사람이 구속돼 있는 중에서도 본인이 변호를 했고 과정에서 자신이 예전에 알았던 사람이 자기를 계속 좋아하고 자기를 살인자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 추종하고 나를 지지했던 사람하고 구속 중에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이 결혼한 부인은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은 사이코패스고 범죄자다 연쇄살인마라고 증거도 나왔는데 인정을 안 하고 있었고 아이까지 낳았는데 나중에 테드 번지가 자백을 하고 나서 충격을 받고 아예 종적을 감춰버렸죠. 실제로 어쨌든 사회적인 분위기로 인해서 피해자가 계속되거나 내가 뭐가 진짜로 너무 많이 씌워서 가해자가 이런 소시오패스인지 모른 채 살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전 아직 결혼 안 했지만 부인이 그런다 하면 매일 집 들어가기 좀 무서울 것 같긴 해요. 살다 보면 근데 딴 얘기지만 느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저는 그냥 제일 큰 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왜냐면 상대방을 너무 착취하고 계속 괴롭혔으니까 듣기만 해도 끔찍한 일을 계속 벌렸고 그런데 여기에서 딱 하나 제일 큰 거는 이 가해자 소시오패스가 그럴 수 있었던 건 우리가 보통 소위 말하는 양심이라는 감정적인 도덕적인 그런 기준이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알아도 머리로만 아는
감정적으로 느끼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그들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인간으로 대하려면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양심 자체가 없고 이 사람 다른 사람 자체가 도구니까 그거는 그냥 도구 이거 그냥 들고 쓰고 필요 없으면 버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본적인 양심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탈을 쓴 거죠. 그냥 정말로. 우리가 소위 인간이라고 하는 휴머니즘이 없는 존재라고도 할 수 있겠죠. 도덕이라고 하는 것이 없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도덕이라는 건 법을 어기거나 아니 규칙을 어기는 걸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죠. 그러니까 그거를 오히려 재미로 생각하는 경우. 깔깔거리고 웃진 않아도 왜냐하면 깔깔 웃으면은 이제 이상하게 보인다는 아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데 사실은 어떤 사람이 다치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면은 우리는 보통 인간의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아우 위로해주고 뭔가 최소한 뭔가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재밌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고통받는 걸 재밌어 하는 거죠. 일종의 쾌락 그런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걸 그러면 저 미소가 뭘까? 그걸 저희는 이제 일종의 머릿속에 사진을 찍어 놓도 저 사람은 저 상태에서 저런 표정을 짓는구나 라고 하는 그게 이제 반복되면 사이코패 쪽에 가깝다는 거로 알게 되죠.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능에 따라 다를 수도 있겠지만 학습을 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할 걸 알기 때문에 경찰서 앞에서 뭐 이렇게 폭행을 하는 경우들은 아니잖아요. 그건 참고 있는 거죠. 이제 이분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각각 사례에 따라 할 수 있는 거니까 저희는 여러 가지 범주에 따라서 다양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고 심지어 한 사람도 어떤 경우에는 너무 피곤하면 뭐 다르게 행동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어서 어떤 뭐 하나로 봤을 때 이게 요걸로 딱 얘기할 수 있겠다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없는 게 맞고 저희는 그거를 드러나게 합니다. 프로파일러는 이제 그걸 인터로게이션 상황에서 이게 한계치로 올리게 하죠.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 몰아붙이면 안 되죠. 밀어붙이면은 알아채죠. 반대로 하죠. 거꾸로 몰아붙이게 하죠. 그런 전략을 세워갖고 그런 특성이 나타나게끔 저희는 유도합니다. 그게 저희 프로파일러들이 하는 직업적인 거죠. 감추고 숨기는 것들 중에서 어떤 상황에서 드러날 수 있는 어떤 한계점들을 찾아내려고 해요. 근데 자주 드러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걸 1시간 내에 2시간 내에 드러나는 건 사실 진짜 어렵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보통 이런 작업을 할 때는 최장 일주일 넘게 매일 대여섯 시간 붙들고 이리 구슬 읽기가 되고 저리 구슬 읽기도 하고 해서 겨우 찾아낼 수 있는 정도지 보통 그냥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잠깐 뭐 한두 시간에 그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영화에서는 그렇죠. 영화는 짧은 시간 안에 보여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보통 한 1주에서 2주 정도를 한 것을 몇 분 안에 넣으니까 그게 드러나는 거지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간혹 입원 병동에 있으시면 처음에는 주치의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드러내지 않으시는데 간혹 이제 뭐 법무병원이나 이런 데서 봤을 때 드러나지 않고 처음에는 잘 보여야 되니까 행동을 하지만 거기서 생활하다 보면 다른 좀 취약한 환자들한테 행동하는 양상이나 이런 걸 보면 저희는 이제 짐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죠. 사실은 주치의도 겁나 힘들게 합니다. 네. 두드러지게 반복한다. 이거는 저는 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케이스가 좀 다르고 그들의 어떤 이게 이제 어쩌면 반사회적 성향의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범주가 이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또 똑같은 소시오패스라 해도 아주 외향적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아주 내향적인 사람들도 있어서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이걸 봤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어렵겠습니다. 교수님은 좀 다르실 수도 있겠네요. 이제 다루는 사람들이 다르니까 저희는 이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통해 찾으니까 당연히 크게 나눌 수는 있죠. 예를 들면은 저희들은 크게 나누는 건 이제 연쇄 방화범과 연쇄 강간범을 이렇게 크게 나누는데 연쇄 방화범은 말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말을 거지 않고 표정 자체가 없어요. 근데 오랫동안 뭐 적어도 며칠 동안 이렇게 얘기를 시켜보고 뭐 반응도 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거기서 나타나는 무심하게 툭 던지는 예를 들면 불을 저질러 갖고 사람이 얼어 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딱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 드러나는 얘기를 툭 할 때 얘기하진 않는데 그냥 툭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는 적이 없구나 알게 되죠. 근데 거의 말을 하지 않거나 해도
되게 잡다한 얘기만 떠들어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속에서 툭 나타나는 거죠. 그거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툭 나오는 거죠. 그런 거 하나랑 또 강간범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너무 이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우쭐우쭐하면서 마치 되게 피해자들이 위해주는 양 하지만 사실은 아니죠. 그 아니라고 하는 말에 여러 가지 말 중에 하나가 나타나면 말을 계속 시키는 이유는 그겁니다. 사실은 거짓말을 많이 하거든요. 쭉 거짓말을 합니다. 근데 거짓말을 하다 보면 사실은 자기도 거짓말하다 지치거든요. 지치는 게 그냥 지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튀죠. 여러 가지 얘기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본심이라고 할까? 그냥 하고 싶은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아, 얘는 피해자에 대한 그런 게 전혀 없구나. 그러니까 취조하고 그럴 때는 당연히 경찰 앞에서야 그렇게 함부로 못하죠. 근데 쭉 친해졌다고 생각할 정도의 얘기를 하다 보면은 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이제 그런 얘기죠. 피해자한테 공감 못하는 걸 얘기를 하죠. 거기서 아, 요건 그렇구나. 요걸 이제 느낄 수 있는 몇 마디들이 있죠. 근데 그거는 전체 중에서 아주 소수입니다. 말 속에서. 이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도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들은 어쨌든 범죄자를 취조하는 과정에서 절차니까 그래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건이 다른 거죠. 저는 뭐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한테 벗어나기 위한 게 또 궁금하신 점일 거고, 그리고 이제 너무 피해를 많이 받았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런 거죠. 아니라고 해보는 거죠. 이제까지는 이 사람들이 본인들이 했던 의도했던 양식으로 방식으로 나를 착취하고 관계에서 종속시키고 이랬었는데, 거기에 내가 피해자로서 주눅 들어서 따라가기만 했는데 이게 무서워서 못하기도 하지만 한 번도 안 해보셨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의 아닌 점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 이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한 부분이죠. 왜냐면 우리는 사람 사이에서 나랑 생각이 다를 수 있으면 뭐 물론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존중을 하는데, 이게 아니라고 이게 감히 나한테 라고 나오는 거는 그 사람은 나를 인간으로서 나의 존중을 하지 않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라고 하는 대답을 해보는 거, 아니라고 질문을 해보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조심스럽게 하셔야 되긴 하죠. 사례를 얘기를 해보면은 연쇄강간범 중에서 그런, 실제로 얘는 뭐 보통 특징적으로는 다르지만은 통제형의 강간범은 이제 강간을 할 때 항문강간 뒤쪽으로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분명히 얘한테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어요. 굉장히 여성을 일종의 동물 취급 아니면 약간 하등 동물 취급하는 느낌의 다른 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자극을 할 것인가 생각했을 때 여자 프로파일러한테 그 원피스를 입혀갖고 바로 요렇게 붙여갖고 취조를 하게 했어요. 바로 나옵니다. 엄청나게 거부감을 이렇게, 나는 저기 형사님한테 얘기하고 싶다. 여자 프로파일러 말 안 하겠다. 흔히 말하는 형사와 프로파일러와 범인 사이는 상하 관계입니다.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자가 상위에 있는 걸 못 견뎌하는 거예요. 타성에 대해서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해왔는데 너무 불편해갖고 막, 그래도 여자지만은 형사고 프로파일러인데 이걸 어쩌지 못하고 그 불편한 게 너무 드러나는 거예요. 아, 옳았구나. 이게 자극을 됐네.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 발생하는 어떤 반사회적인 행동에 대한 특징들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얘기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그거 연결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자가 가지고 있는 흔히 말하는 반사회성의 어느 부분인가를 한번 찾아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그가 한 다른 반사회적인 행동을 찾아낼 수 있는 거죠. 감추고 있었던.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저희들은 씁니다. 그 상대에 맞는 좀 자극적인 부분을 쓰죠. 그 사람의 여죄를 찾아내는, 거짓말할 수 있는 요소, 숨길 수 있는 요소들을 드러나게 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저희는 이제 뭐 의학적 진단 기준에 맞춰서 얘기하니까 반사회적 인격 장애에 대해서 주로 봅니다. 18세 이상의 성인의 경우에 15세 이전부터 그런 성향이 있었는지 다른 행동 장애가 있었는지 보고, 그러게 한 다음에 이제 이 중에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고 그 중에서 3가지 이상 되면 이거를 이제 반사회적 인격 장애라고 판단을 합니다. 맨 처음에는 뭐 늘 말씀드렸듯이 사회적인 규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어기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는지,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사기를 치는 거죠. 말하자면 남들을 계속 이용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이거는 이제 또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지만 충동적인 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욱해버리는
경우들도 있기도 하죠. 물론 이제 우리가 보는 어떤 계획적이고 아주 이렇게 치밀한 사람들도 있지만 충동적인 면도 있는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남들에 대해서 공격적인 면이 굉장히 좀 큽니다. 나도 모르게 혹은 뭔가 있었을 때 자신에 대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이득이 위해되면 공격적으로 나오죠. 다른 사람이나 나 자신의 안전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고 안전에 대해서 개념이 없고 굉장히 재정적으로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굉장히 무책임합니다. 집안에서 뭐 가장이라면 집안에 대한 이걸 책임지는 이런 건 1도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일들을 벌려서 큰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후회나 자책이나 죄책감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드러났을 때는 이제 어떤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진단 기준이고요. 보면 어떻게 보면 덜 큰 사람이라고 생각될 수 있겠습니다. 덜 자랐다는 게 우리가 공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했고 특히 부모가 나한테 어떻게 대했고 나를 어떤 존재를 보고 이걸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을 학습해 가는 건데 학습이 안 됐기도 하고 기질적으로 문제가 있기도 해서 이걸 못 배우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다른 사람이 힘든 걸 보고 아파하는 것도 알아야 하는데 못 아는 거죠. 이 사람들이 실제로 발달상으로도 봤을 때 다른 사람한테 하는 행위나 이들의 행동 양식도 방어 기제가 흑백 논리죠. 너 내 편 아니면 남 편. 너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내 쓸모 있어? 오케이. 아니면 버려. 처음에는 굉장히 친근하게 다가가고 이용하기 위해서 내 모든 것도 다 주듯이 하고 대단하십니다 하고 이상화했다가 넌 왜 그 모양이야 하면서 평가절하하는 극단적인 이분법을 쓰는 이런 것들이 덜 큰 사람 혹은 발달이 안 된 이런 미성숙한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자주 사소한 걸 어기는 예를 들면 경범죄 같은 느낌이죠. 그런 것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때는 분명히 스스로한테도 사실은 그거를 확인해 봐야 되거든요. 저는 이제 제일 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차의 블랙박스를 확인해 보는 겁니다. 차를 운전하시면은 블랙박스에 녹음 기능 켜놓고 그냥 놔둬라. 그러면 처음에 분명히 한 일주일은 의식을 할 거다. 그래서 근데 한 보름 지나고 한 3주 정도 지나면 의식 못하죠. 해도 이제 사실은 평소에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럼 그 앞에 거 띄워버리고 보기서 한 달 뒤부터 한 일주일만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충동적이게 나타나거나 아니면 뭔가 자기 표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중에서 어느 수준 이상으로 하면은 분명히 이건 고치셔야 된다. 아니면은 고칠 수 없다고 하면은 자기가 이렇다는 걸 알아야 된다. 왜냐? 이걸 모르고 연애를 한다거나 아니면 뭔가 어디 간다면 큰일 날 수 있다. 그게 진짜 사페인지 소페인지 이런 거는 본인한테 판단하는 거고 대신 본인 행동 속에 인식하지 못하는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는 충동성이라든가 반사회성이라든가 아니면 규범을 어기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하면은 분명히 자기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렇게 알려줍니다. 이제 저희한테 오신 분들이 말씀드렸듯이 피해자분들이 많으셔서요. 그러면 이제 보통 범죄 피해자분들이 많이들 하시는 게 자책을 하세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제일 처음 말씀드린 거는 자책을 하지 마시라. 이게 그 사람들은 남한테 피해를 주고 해를 끼치는데 국가대표인 거니까 내가 보통 사람이 어떻게 그 사람한테 이기고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겪었을 때는 내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이런 생각은 마시고 자책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는 이제 이분들이 잘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불가능합니다. 이 말씀은 안 오시니까 치료받으라. 그리고 이게 꽤 오랜 동안 정신분석 치료나 이걸 해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정신과 의사들도 잘 못 고치고 교과서에도 치료가 어렵다고 나와 있으니 일단 이런 사람이라고 인지하셨다면 도망가시라, 피하시라 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그런데 이제 못 피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가족이나 직장 상사나 또 가까운 어쨌든 어떤 식으로든 엮여버려서 그렇게 못한다면 이분들하고 최대한 거리를 두시라. 물리적인 거리를 두면 좋지만 물리적인 거리가 안 되자면 정서적인 거리를 두고 정서적인 거리는 굉장히 무덤덤하게 이 사람들한테 취약점을 노출시키면 안 됩니다. 내가 흔들리는 모습이 그들한테는 먹잇감이 되니까요. 거리를 두고 나의 경계를 분명히 하십니다. 아니라고도 하고 내가 못하는 거는 안 들어주고 안 된다고 하고 나의 어떤 사적인 영역은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이런 피해자들이 되는 경우에 남의 어떤 공감이나 다른 사람한테 도우려는 이런 마음이 앞서고 이게 그들한테는 먹잇감이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도움을
더 하지 않고 경계를 세우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경계를 세우고 이런 어떤 이 경우에서 중요한 건 나의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나의 정보를 최대한 노출 안 시키는 게 그 사람한테 약점을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거고, 힘든 점들, 이런 부분들의 취약점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혼자서는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가 오랫동안 나를 위해줬던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물리적인 피해 말고 정서적으로 학대를 받고 있지 않은지를 꼭 진짜로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사람한테 이런 것들을 도움을 받아보는데, 그것도 어렵다면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으시고 거기서 도움을 받으시고, 피해를 입으셨다면 법적인 행정적인 도움을 받고 아까 범죄 피해자 이런 어떤 기관에서도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들은 공권력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으니까요. 이들이 약한 점을 너무나도 동물적으로 너무나도 냄새를 잘 맡습니다. 심리적 취약점, 이거를 귀신같이 찾아내. 근데 그거는 그들도 오랜 경험을 통해서 얻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노출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훈련된 존재들이고 피해자들은 사실은 그런 존재를 처음 만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그런 피해를 당했을 경우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도망가고 확실히 대응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부분이고,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은 저는 사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거울을 깨야 된다. 왜냐? 수능되기 시작하면은 연속선상에서 되기 때문에 도망가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결절점이 있어야 되는데 결절점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이은혜 사건의 남편은 지속적으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죽을 때까지 가스라이팅을 당해도 벗어나지 못했어요. 본인도 알아요. 그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어느 그 대기업 연구원 출신이에요. 석사, 박사까지 다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사실 이은혜는 중학교밖에 못 나온 여자예요. 그런데 가스라이팅이 돼갖고 끝내 죽임을 당했죠. 그러니까 이 결절점을 찾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아요. 아는데 손을 못 내밀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결절점을 찾을 것인가? 이게 사실은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인 도움, 주변의 도움 하는데, 그 교묘한 인간들이 그 도움의 손길을 알아서 다 끊어요. 또 이것도 사실은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인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도 도움을 청하고 사실은 그래야 되는 부분이어서 저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있는 방법 온다고 다 써라. 대신 내가 다칠 수 있다는 것도 인정해라. 내가 아무것도 다치지 않고 이걸 극복할 수는 없다. 쪽팔린 거, 비난받는 거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꼭 살아야 돼라고 하는 강한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지 겨우 벗어날 수 있지. 그런 존재들은 사실은 대단히 위험하다. 그런 얘기들을 해줍니다. 직장 소시오패스는 우리가 그러면 이런 거, 직장에서 상사가 있거나 아니는데 진짜 그 아주 그냥 지겨운 인간들입니다. 엄청나게 치밀하게 괴롭힙니다. 그러면 직장 그만두면 될 것 같죠? 쫓아옵니다. 단순히 그만두는 것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다. 오늘 말씀드린 법적으로도 대응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그래, 이렇게 해야지 떨쳐낼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프로파일러님이랑 직접 뭐 얘기를 하니까 정말 재미있고 진짜로 너무 상투적이지만 유익한 촬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저기 원장님이랑 제가 몰랐던 것도 많이 들었고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신체 검사 할 때 봅니다. 그걸 유심히 사례로 정립해 놓는데 다른 경우가 있어요. 정남규 같은 경우도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용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정신건강의학과의 원장이고요. 대한정신건강의학과 의사회에서 정책이사 맡고 있고, 정신과에 관한 얘기들을 제대로 전달드리고 싶어서 쿠쿠닥스라고 하는 채널을 친한 선생님들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상우이라고 합니다. 서울경찰청에서 범죄 프로파일러 일을 했었고요. 대학에서 범죄 분석기랑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강의도 했고, 지금은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경찰행정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반사회적 인격장애, 성격장애로 이제 진단을 하고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반사회적 성격장애는 이들이 보였던 행동 양상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통계적으로 판단을 하는 정신과 의사에서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DSM이라고 하는 건데, 거기서 진단 기준에서 계속 조금씩 수정이 되어 왔는데, 반사회적 성격 장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소위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사람들은 간혹 굉장히 불안이나 두려움 없이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이용하는 데 있어서 대범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그런 대인 관계를 보이기도 하고요. 제일 큰 부분은 양심 없이 행동을 하고 이제 다른 사람을
도구로 이용하고 자신의 이득에 취하기 위해서 사회적 규범을 어긴다. 이런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두려움이나 불안이 좀 덜하다는 게 이분들은 기능적으로 조금 다른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뭐 신경 전달 물질에서 세로토닌이 좀 수용체에서 이상이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고요. 불안이나 두려움을 담당하는 편도체 부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됐다. 정신적인 거를 조절하고 충동을 조절하는 이 전전두엽 부분이나 혹은 변형계 주변 구조물들 혹은 측두엽이나 이런 뇌 기능상 구조상에서도 차이를 보이더라. 이런 연구 결과도 있기는 합니다. 사이코패스라는 얘기를 가장 먼저 얘기할 때는 그 뒤에 이제 이런 게 붙죠. 연쇄살인마, 살인마 이런 얘기. 특정한 어떤 이유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살인을 저지를 때는 돈이 목적이거나 아니면 뭔가 복수가 목적이거나 뭐 이런 방식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아무런 이유 없이 혹은 자신의 1차원적인 쾌감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될 때 무감하게 툭 재미로 이런 방식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존재. 사이코패스를 정의할 때 그렇게 정의하면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뭐 그냥 눈에 띄게 많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존재지만은 그들이 저지르는 범죄라든가 반사적 행위가 너무나도 충격적이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사회적인 충격도가 큰 거죠. 옛날 얘기긴 한데 19세기부터 나오긴 했는데요. 예전에 정신과 의사도 사이코패스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이런 사람들을 다루는 사회적인 이런 범위에서 좀 벗어나는 이런 것들을 성격장애를 일컬어서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좀 변해서 개념을 계속 찾아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초기에는 여러 가지가 같이 있었다가 이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분리가 되고 각각에 나눠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사이코패스에 대한 얘기는 여러 가지가 많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냉혹하게 결단을 내려야 되는 직업에 사이코패스가 적합하다.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사이코패스, 아니면 독재자들, 아니면 뭐 냉정하게 무엇인가 끊을 수 있는 흔히 말하는 M&A 전문가들, 뭐 그러니까 과감하게 수천 명의 밥줄을 끊을 수 있는 하나의 특성으로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언급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건 또 그거의 하나의 특성인 거고 고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지만은 사회적인 개념으로서의 어떤 풍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견으로는 어떻게 모르죠. 근데 이제 원장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게 4번이죠. 네. 예. 테드 번즈. 2번은 니체 아닌가요? 수염 때문에. 그러니까 사례적으로 약간 균형이 어그러져 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 독특해요. 그래서 사실 테드 번즈도 약간 어그러져 있는데 또 하나는 이제 고환의 균형이 안 맞습니다. 그냥 성적으로 굉장히 과도한, 그래서 한쪽 관이 커요. 실제로 저희들이 신체 검사 할 때 봅니다. 그걸 유심히 사례로 정립해 놓는데 다른 경우가 있어요. 정남규 같은 경우도 달랐어요. 완전히 달랐어요. 아, 원래 짝이 다르긴 한데 그 정도를 넘어서서 엄청 큰 거군요. 달랐어요. 네. 이제 이게 뭐 과학적으로 입증되거나 그런 거는 아닐 겁니다. 근데 외국의 프로파일러들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실제 현장에 쓰는 사람들이 그게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하는데 체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이거 과학적이다 표현할 수는 없는 거고 얼굴의 특징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외형적으로 뭐 그렇지는 않네. 저희들이 다뤄본 때에서 그런 거지 꼭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유명한 사이코패스들 중에는 근데 이제 약간 말도 굉장히 유창하고 또 생긴 것도 굉장히 유려하고 잘생기고 매력적인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본인의 어떤 그 매력을 이용해서 범죄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서요. 테드 번디가 그걸 이용해서 피해자들을 끼웠으니까. 실제로 재판을 물론 이제 워낙 화제성이 있어서 그렇지만 재판을 보려고 너무 많이 왔고 거기 본 많은 사람들이 여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되게 좋아하는 어떤 매력적으로 느꼈다 이런 분들도 꽤 많았었습니다. 표현하기가 우리가 IQ라는 거는 흔히 말하는 지능이라고 하는 건 사회적인 적응도라든가 해결도 같은 걸 하잖아요. 문제 해결 능력에 있어서는 균형이 안 맞는 건 맞아요. 균형이 안 맞는 거는 특정한 형태의 과업형은 높은데 사람들과 하는 무엇인가는 떨어진다는 거. 그게 같은 맥락이죠. 사람들의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같이 섞이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그쪽 해결은 떨어지는데 명확한 목표 지향적인 과업성은 높다. 지능 부분은 사실은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점수로 설명하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능은 이런 스펙트럼에서
100 정도가 평균 정도이다. 잘한다, 못한다. 뭐 이런 평가가 아니라 그렇긴 한데요. 또 유명한 분들 중에는 굉장히 지능이 뛰어난 사람들도 있더라. 이런 연구도 있기는 합니다.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죠. 웃는 거는 이게 웃겨서 웃는 게 아니라 웃기진 않는데 남들이 웃으니까 따라 웃는 형태의 표정을 짓는 건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얘는 웃긴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같은 상황이 아닌데 안 웃고 있으면 이상하니까 웃는 표정을 지은 거예요. 근데 그건 사진 찍으면 나타나요. 사진 찍으면은 진짜 재밌어서 웃는 것과 억지로 표정을 한 게 차이가 나요. 사진에는 소위 가짜 표정인지 그걸 지을 수 있는 거죠. 사랑은 여러 가지 정의가 다를 텐데요. 아마 이들이 취하는 사랑은 어쩌면 그냥 가학적인 혹은 착취적인 사랑이 아닐까 싶어요. 이들이 사랑의 감정을 느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교수님 말씀처럼 학습 때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말씀드렸듯이 이들이 굉장히 번지를 하고 외모적으로 수려하거나 남을 이용하기 좋아하는 혹은 본인의 어쨌든 동정심을 유발해서 공감을 끌어내는 데는 아주 능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취약한 이 면을 가지고 있는 혹은 어쩌면 남을 돕기를 좋아하는 공감을 너무 잘하는 이런 사람들을 피해자로 먹잇감으로 삼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겠죠. 실제로 이 피해자들은 뭐 나중에는 뭐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겠지만 결국은 처음에는 이분들한테 넘어가는 거겠죠. 실제로 테디 번지라고 하는 유명한 이 미국 연쇄살인마는 자신을 변호하는 과정에서 자기를 흠모하고 좋아했던 이전에 알던 사람 불러서 나랑 결혼을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예스를 했고 혼인이 법적으로 인정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아이까지 낳아버렸죠. 그러면 이 여자분은 테디 번지라는 사람한테 사랑에 빠진 거고 자백하기 전까지 끝까지 남들이 아무리 연쇄살인마를 해도 부인 됐던 사람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 본인의 어떤 인지 구조가 좀 달라져 버리는 이런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게 어떤 형태든 사랑이라고 하면 뭐 사랑이라도 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형태가 아닐까 싶기는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까 뭐 이은혜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은 심리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뭔가 조금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자신의 부족함을 이렇게 좀 하려고 하는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똑똑한 거죠. 그냥 무턱대고 행동하는 건 아니죠. 가스라이팅이라는 것도 실제로는 뭘 알아야지 뭐 수단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공부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 미국의 재소자들이라는 걸 연구를 여러 번 했죠. 그래서 나온 답들이 비슷한데 그리고 좀 상반되는 것도 있고 혼동되긴 하지만 법을 어기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라는 건 확실하죠. 처음에는 재소자들을 연구를 했으니까 범죄자들 중에서 반사회적 인격장애로 진단받은 사람들이 한 50%가 채 못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보통 사람들에 대해서는 달리 보는 거고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한들 본인이 학습해서 이런 것들을 안 하고 규범 내에서 지켜나간다면 이 사람들은 범죄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또 우리가 뭐 소위 무죄 추정의 원칙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면 잠재적 범죄자라고 단정을 지면 안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실제로 이게 유전적인 면도 있습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유전적인 면이 있어서 1차 친족에서 범죄자면 반사회적 인격장애 확률이 5배 정도 높아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특히 집안에서 양육 환경에서의 문제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제대로 정서적인 애착 형성이 안 되는 문제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환경적인 게 같이 맞물려서 이제 범죄자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함부로 단정 지을 건 아닌 것 같기는 합니다. 실제로 범죄자가 아닌 사이코패스들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거죠. 그냥 범죄자가 아니고 어떤 환경적인 것 때문에 잘 억제돼서 아니면 잘 통제돼 갖고 죽을까지 잘 산 사람. 근데 그런 사례에 대한 연구를 하기가 어려운 거는 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범죄를 저지르고 뭔가 이렇게 좀 사고를 치고 막 그러면은 연구의 대상이 돼서 연구비가 나오지만 흔히 말하는 한계가 존재하죠. 근데 분명히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는 있습니다. 우리의 연구 대상 자체의 기본적인 전제가 어그러져 있는 건 맞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큰 차원에서 넓게 봐야 된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시각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여기에 주목하니까 그래 사이코패스는 범죄자지 이 나쁜 놈들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시야가 좁아지는 거고 좀 더 크게 보면은 더 많은 걸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은 이런 테스트는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저희들이 하는 그냥 대표적인 PCLR 테스트 같은 경우는 자기 기입형이 아니고 소위 말하는 면접형이기 때문에 측정관이 있고 피측정자는 그 측정하는 것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상태에서 이 질문을 재조작해서 답을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측정받는 사람이한테 이거 가지고 이거 해보세요 라고 하는 앙케이트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보면은 에이 이거 뭘 어떻게 해 라고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사이버상에서 공간에서 하는 것과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들은 이제 이걸 문항은 다르지만 머릿속에 넣고 이게 테스트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맞게끔 변형해서 질문을 통해서 뭔가 답을 얻어내서 그거를 다른 프로파일러와 얘기를 해서 이제 이걸 맞추는 형태가 되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하거든요. 이 부분은 그래서 이제 낯서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라고 로버트하이어가 1970년 이런 때 개발을 했고 리뉴얼한 이런 걸로 이 체크를 하는데 그중에서 전문가가 실제로 이 사람들을 면담을 하고 확인을 해서 0점에서 2점까지 매기고 미국의 기준은 한 30점, 영국은 25점이 넘으면 사이코패스 성향이 있다라고 할 수는 있는 그런 근거 척도는 되긴 하겠죠. 근데 이거는 자가 척도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성향에 따라서 나서고 싶으면 나는 이런 게 있어 라고 체크를 하겠고 아니면 감추겠죠. 머리가 좋으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참고로 테디 번즈는 40점 만점에 39점 받았다고 합니다. 이웃집 아저씨는 그 사람이네요. 노인의 나라는 없다. 하비에르 바르뎀. 하비에르 바르뎀이 그 사이코패스 전형적인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이었는데 이웃집 아저씨가 하비에르 바르뎀인데요. 실제로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하는 거는 의미는 그런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 정신적으로 이제 질환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그렇게 의심받는 이런 사람들의 범주는 사실은 사이코패스 범죄에서 벗어나죠. 근데 이웃집 아저씨는 말 그대로 그냥 평범하니까 아마 이 질문은 그거 같아요. 뭔가를 보고 얼굴을 보고 알 수는 없어요. 이게 정교하게 테스트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그 리뉴얼을 많이 합니다. 로버트 헤어가 한 게 원래 있는 거에서 인종적으로도 리뉴얼이 되고 성별로도 리뉴얼되고 또 연령으로도 리뉴얼을 해갖고 또 한국인 또 리뉴얼도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경찰청에서 사온 거는 한국인 대상으로 해서 그걸 다시 할 거를 예정하고 사왔는데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는 해요. 검사자들 사이에서는 이게 좀 이상한데 우리가 25점이 맞아? 아니야, 이게 조금 높여야 돼 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꼭 그게 아니라 그 범주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는 치료가 거의 힘들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은 워낙 이들의 신념체계 공고해서 잘 되지 않습니다. 꽤 오랜 시간을 걸쳐서 수년에 걸쳐서 그렇게 정신치료를 해도 잘 안 되고요. 정신치료를 받지도 않고 그 전에 탈락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애초에 치료받으러 오지 않죠.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사람의 어떤 병력이나 혹은 정신병적인 이런 문제가 있는지 혹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법무법인에서 하는 국가적인 기관의 병원은 있습니다. 그게 뭐 감금이 아니라 이 사람을 평가하고 제대로 된 형벌을 내리기 위해서 이 사람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하는 거지 이거 자체가 이런 사람들을 가두는 병원 이거는 조금 그 목적하고 좀 다른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감호 아니면 뭐 보호 이렇게 보시는 게 낫고 그렇게 오해가 된 거는 양들의 침묵의 영화 나왔던 그 공간이 MTC라는 데입니다. 메사추세츠 트리트먼트 센터라는 데인데 초기에 그거를 했던 이유는 굉장히 위험한 범죄자들인데 좀 보기에 이상해 라고 해서 그 사람들을 모아놨어요. 트리트먼트 센터에 모아놨는데 그거는 정신병원 때문에 모아놓은 게 아니라 위험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연구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거예요. 거기서 연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마인드 헌터라든가 이런 영화에 나오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사페인데 정신병으로 오인되거나 이런 걸 분리하기 위해서 했던 공간이 영화나 이런 데서 와전되거나 잘못돼 갖고 정신병원에 범죄자를 모한다라고 한 건데 아예 기원이 다릅니다. 그걸 통해서 만들어낸 시스템이 프로파일링 시스템이고 범죄 분석 시스템이고 치료 감호가 되는 시스템을 만들고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바뀐 겁니다. 뭔가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았는데 뇌수술을 하고 괜찮아졌다.
그 뇌 수술을 받으셨다면 아마도 뇌 기능 중에 전두엽 부분이 이제 전체적인 행동을 제어하고 이런 걸 통제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에 또 연결되어 있는 다른 부분이 다쳤다고 하더라도 연결 부위에서 이 네트워크가 좀 문제가 생겨서 성격이 많이 변합니다. 심지어는 뭐 소위 치매를 걸렸을 때도 사람이 변했다더라,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겠죠. 결국 그거는 뇌가 기능이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이 사람의 성격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예전에 이제 공사 인부였는데, 유명한 분인데 이렇게 전두엽 부분이 이렇게 철골이 뚫고 지나가는데 산 분이 있는데, 이분은 평소에는 굉장히 온순하고 이랬던 사람이었었는데 편집적이 되고 약간 충동성이나 공격성을 보이는, 이렇게 변했을 수도 있고, 반대로 굉장히 욱하고 이런 면이 있었지만 힘이 없어지는, 혹은 충동성이 덜하게 되는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겠죠. 이 머릿속에서 하는 어떤 것이 사실 안 맞아갖고 계속 화를 낸 거지. 그게 어떤 반응으로서. 근데 결과는 저 인간 계속 화 많네, 이거 성질하고는, 이렇게 평가가 됐으면 뇌수술을 통해서 거기서 뭔가를 기능적으로 조금 바꿔줬다, 바꾸게 됐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욱욱 하는 게 떨어졌단 말이에요. 떨어졌으니까 당연히 반응 자체가 착해 보이는 거죠. 특정한 약을 먹었는데 좋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말수가 없어진 거지. 아니면 뭔가 귀찮아진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사실은 착해 보이는 걸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그냥 온순해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온순해지는 거예요. 온순해졌으니까 착해 보이는 거죠. 약 드시고 가족분들 편해지셨던 분들도 많습니다. 왜 네가 살아야 되냐고 말해봐. 딸이 있어요. 사람들은 네가 없어도 모를 거야. 영철 사건인데, 실제로는 뭐 조금 다르지만은 장면에서는 자신의 행위를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러니까 그 여자 피해자한테 묻잖아요. 네가 왜 살아야 돼? 이제 그런 얘기를 묻는 이유는 그런 존재감, 자신의 존재감에 대한 계속적 확인. 네가 왜 살아야 돼? 라고 하는 거는 반대로 자기가 왜 이런 행동을 하는가에 대한 지속적인 각인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제일 길게 사귄 게 얼마나 돼요? 1년 정도. 여자하고 섹스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게 왜 궁금해요? 대답하기 싫으면 간둬요. 물었잖아. 그게 왜 궁금하냐고. 지영민 씨가 성불구인가 해서요. 내가 성불군지 네가 어떻게 알아? 이거 봤어? 너 성불구지? 그런 거 아니에요. 요 장면은 사실은 실제 있었던 거로 추정이 되는데, 국가수 범죄심리과에 이걸 담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비슷한 얘기를 했다고 저도 들었어요. 근데 유영철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특히 이제 연쇄 강간살인범들은 심리적 불구가 많으니까 그런 걸 이제 자극하기 위해서 그런 장면을 넣었다 그렇대요. 근데 실제로는 아니라고 하대요. 현실에서 그러지 않았다고. 국민 씨 핸드폰이 011인가 016인가? 016이요. 핸드폰 없다면서요. 4885 맞죠? 아니에요. 통신사에 알아보면 다 나와요. 아가씨들 팔았죠? 아니에요. 지금 뭐라 그랬잖아요. 뭘요? 죽였다 그랬잖아요. 예, 죽였어요. 계속 자기 행동을 자랑하고 싶어 해서, 너 했지? 그러면 안 했어요 라고 하는, 사실은 했는데 막 그런 걸 반복해서 하는 것도, 앞에 여자한테 하는 말과 지금 하는 거 똑같죠. 그리고 범죄 분석하는 사람한테 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그거를 이제 영화로 만든 것 같아요. 본인이 죽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이런 사람들 중에 과도하게 자신에 대해서 과도한 자신과 과대성, 요거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아마도 그런 면을 묘사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Closer. That expires in 1 week. You're not real FBI, are you? Now then, tell me, what did Miggs say to you? He said, I can smell your cunt. I myself can. You use Evian skin. Did you do all these drawings, Doctor? Ah, that is the Duomo scene from the Belvedere. You know, Florence? All that detail just from memory, sir? Memory, Agent Starling, is what I have of you. 예전부터 양들의 침묵이 왜 이 영화의 제목이었는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한니발 렉터가 제일 놀라운 사람으로 나오는데, 저는 이제 심리적인 면에 관심이 있으니까 스탈링이라는 FBI 요원이 되려고 하는 이 사람은 실제로 본인의 취약한 점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이 사람이 어렸을 때 부모가 돌아가시고 고모 집에 맡겨졌는데,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데 계속 울어요. 양을 한 마리 자기가 살리고 싶었는데 결국은 못 살려요. 그 뒤로부터 이 스탈링은 계속 이제 양이 울부짖는 소리에 계속 시달리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FBI가 된 이유도 본인이 가진 어떤 누구를 구하고 싶은 이런 심리, 어떤 영웅적인 면이 자기의 어떤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거를 한니발이 꿰뚫는 거죠. 이 한니발이 이 사람의 어떤 취약한 점을
점을 꿰뚫으면서 하는 말이 너 계속 양이 울음소리가 들려? 너가 만약에 그 여자를 구하면 양의 울음소리가 그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취약한 점을 아주 깊게 파고들죠.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던져주면서 결국은 이 스탈링이 이 사람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고 이 사람을 이용해서 한니발은 탈출을 하게 되고 자기 목적을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반사회적 인격장애에서 굉장히 뛰어난 이런 역할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로 이 사람은 사람을 살인해서 먹는 건데 먹는 거에서도 하등의 어떤 표정이나 이런 변화들이 없고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먹어버린다, 먹어치워버린다 이런 의미가 크고요. 실제로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은 아닙니다. 저 공간이 사실은 MTC로 만든 거예요. 양들의 침묵이라고 하는 영화는 실제로 MTC란 공간을 이렇게 만든 거죠. 기록을 보고 36케이스를 보고 저걸 만든 거죠. 여러 케이스를 모아서 일종의 프랑켄슈타인 같은 일종의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었는데 그 가상의 캐릭터가 제대로 이제 이해될 수 있는 것은 식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전에 있었던 에드워드 캠퍼라든가 이런 존재들을 섞어서 만들 때 제일 적당한 캐릭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첫 장면이 위에서 바라봅니다. 약간 부감 같은 느낌으로 찍어요. 실제로는 프로파일러들은 항상 면접을 할 때 머리 요만큼 높인 상태에서 합니다. 그거를 사실은 이 감독은 이걸 너무 잘 이해하고 만든 거죠. 저 상태가 되고 시선 처리는 해니발 렉터는 항상 고정돼 있어요. 딱 정확히. 근데 조지 포스터는 막 흔들려요. 프로파일러가 보기에도 이게 너무나도 교육용으로도 되게 좋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걸 보면서 왜 이런 부분을 했는가에 대한 얘기도 하고 캐나다 돼지 농장 사건도 섞고 막 섞고 되게 의미 있는 장면입니다. 크리스찬 베일의 사이코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헷갈리죠. 소시오패스인지 사이코패스인지 헷갈리는 굉장히 잘생긴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의 전형을 만들어낸 게 크리스찬 베일입니다. 크리스찬 베일의 사이코라는 영화가 히치콕의 사이코라는 영화가 있죠. 근데 그때 범인은 되게 얼굴에 주목되지 않았는데 굉장히 미적으로도 영화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고 실제 우리가 말하는 소시오패스적 연쇄살인범인데 잘생긴 그때 그 캐릭터는 프로파일러가 봐도 감탄이 나올 정도로. 네, 교수님 말씀하신 아메리칸 사이코 크리스찬 베일이 잘생겼잖아요. 잘생긴 배우를 썼고 CEO였나요? 그렇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보여줬고 저는 뭐 하니발 렉터가 제가 아는 원탑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거기에서 이제 킬러로 나오는 사람은 굉장히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변하지 않잖아요.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두려움이나 예를 들면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숨이 가빠진다거나 이런 흔들림이 전혀 없이 두려움이나 불안하지 않고 척척척척 자기의 일을 해내고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역할을 해서 이 하비에르 바르팀이 연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더 큰 범죄를 저질러서 많은 사람들 혹은 그 정도가 심한 피해자들이 나왔을 경우에 이게 더 위험한 거지 어떤 측면이 더 위험한지 그건 모를 일인 것 같고 뭐 정교하게 계획해서 티나지 않았을 때 이거는 사이코패스의 어떤 위험도가 아닌지 우리는 모르는 거잖아요. 뭐 겉으로 보이기는 뭐 사람들 위한다고 하지만 포장된 독재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죽는 거니까요. 범죄성의 척도를 따져야 되는 거지 사페나 소페의 척도를 따지면 안 되는 거죠. 나쁜 놈의 척도를 따져야지 범죄라는 건 나쁜 놈의 척도인 거지. 그러니까 사페나 소페의 척도하고는 독립된 심리적 특성이죠. 그거를 얘기하는 거지. 그 중에서 그걸 가지고 그 결과가 범죄로 나타나면은 그걸 범죄성의 척도로 따져야 되는 거죠. 그거를 사페, 소페 척도로 바로 등치시키면 안 된다는 거.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범죄를 안 저지르는 사페도 있는 거고 소페 중에서 범죄를 저지르는데 되게 자잘한 범죄를 저질러갖고 총량은 나쁜 사람인데 범죄성으로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을 때는 사실은 전 이제 얼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보통 이제 자기 각성이 높은 존재들은 자기 얼굴에 대해 어떻게 표현하는가에 대해서 그에 대한 특징점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은 먼저 그걸 합니다. 그래서 자기 평가가 내가 보기에 다르면은 저는 의심을 합니다. 그건 이제 제가 가지는 어떤 일종의 노하우과 비슷한 거고 뭐 다른 분들은 다를 수 있죠. 저는 이 사람의 스토리를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업에서 하는 얘기 그대로 질문을 던질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뭐 어떤 생각으로 이 자리에 오시게 되었나요? 혹시 저한테 바라시는 게 어떤 게 있는지요? 이런 질문을 제가 실제로 진료 때 하는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차츰차츰 알아가 보는 거죠.
교수님 뭐 TV에서도 많이 봤고 했는데 제가 또 실제적인 경험담을 또 들어서 하니까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저는 이제 피해자 위주의 어떤 그런 면담이 많았었으니까요. 오늘 많이 배우고 또 저는 재미있었다는 게 되게 좋았습니다. 네. 저도 원장님 만나갖고 오늘 즐거웠고요. 여러 가지 이런 관련된 얘기를 해갖고 제가 몰랐던 것도 알게 됐고 분위기도 너무 좋아서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